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하락폭이 제일 적었어요. 일본은 마이너스 6%, 미국은 마이너스 7.3%, 전 세계 평균치도 마이너스 6%로 경제 쇼크가 만만치 않겠네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속 터지는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미통당의 곽상도가 정의연의 마포 쉼터를 지키고 있던 고 손영미 소장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발견 당시 정황이 석연치 않고 수사 책임자인 파주서장이 2018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예요. 문재인 정부 의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인의 통장이 이순덕 할머니의 조의금을 받는 데 사용됐던 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민경욱이 별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나와서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투표 결과에 대한 거야. 욕은 좀 먹고 조롱은 받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당장 자기 이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미친 척 한번 하고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정말로 헷가닥해서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몇십 년을 매진해왔던 활동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짓밟히는 걸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활동가의 삶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싶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쪽팔림은 순간이고 자리는 영원하다는 생각에서 나쁜 짓을 하는데 자리는 순간이고 쪽팔림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이죠. 곽상도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태까지 좋은 자리 골라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앞으로는 자리가 더 길지 쪽팔림이 더 길지 한번 해봐야죠. 우리 국민들은 네가 지난 시절의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다음에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벌어졌던 사건 중에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노태우 집권 후반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수구 세력이랑 손을 잡으면서 3당 야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3당 야합에 반대하면서 탈당하고 민주계열로 넘어오기도 했었고요. 노태우 정권이 끝나면 민주진영이 집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3당 야합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바뀐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당시에 시위도 격렬하게 일어났지만 60일 동안 무려 13명이 분신을 하거나 투신을 하면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해요. 이 기자회견이 나가고 나서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김기설 열사의 죽음에 배후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의혹 제기와 언론 보도, 아주 지금이란 판박이죠. 그러면서 언론이 주목한 이름이 강기훈이에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김기설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강기훈이 쓰고 나서 자살을 방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언론 보도와 검찰의 주장, 그리고 국과서에서 했다는 필적 감정뿐이었죠. 이때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 곽상도거든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이었고요. 이때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나중에 다들 한 자리씩 하거든요. 대법관이 된 사람도 있고 대학 이사장이 된 사람도 있어요. 곽상도는 어떤가요? 박근혜 시절에 민정수석이 됐다가 국회의원 해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시절을 거치면서 재산도 얼마나 많이 불어났나 몰라요. 윤미향 의원 식구들이 몇 천짜리 빌라를 현금 주고 어떻게 샀냐고 추궁하던 인간이 쥐는 현금만 20억이에요. 20억. 그런 검사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증거도 증인도 없이 필적감정 결과만 가지고 1992년 7월에 대법원까지 가서 속전속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게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이죠.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사과하고 재심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 결국 2012년부터 재심이 시작돼서 2015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2018년에는 법무부 감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곽상도를 비롯해서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인간들이 입 꾹 다물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들이 이렇게 남의 죽음을 이용해서 출세를 해봤으니까 이번 사건도
어떻게 한번 이용해 먹어보려고 눈이 시뻘개져서 설치고 있는 거죠. 곽상도 의원, 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한 인간의 죽음 앞에 제발 최소한의 인간다움은 지키고 삽시다. 미통당에 저런 인간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을까요? 12일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국회의장 앞에서 약속해놓고는 아직까지 미통당에서 명단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야당의 전략적인 흥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주 강하게 미통당을 압박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통합당이 어떤 목리를 부려도 민주당은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경도 해야 하고 법안도 통과시키려면 갈 길이 바쁜데 언제까지 미통당만 상대하고 있진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사위와 예결위는 반드시 가져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12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민주당에서 아무리 12일에 표결을 하겠다고 해도 국회의장이 협조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미통당에서 우리가 좀 양보할 테니까 시간 좀 더 달라고 하면 국회의장이 그래? 그럼 월요일까지 다시 한번 협의해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욕은 다 민주당이 듣게 생겼어요. 벌써부터 민주당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국회의원이 180명이 아니라 280명이라도 국회의장이 처리 못하겠다고 하면 뭐 방법이 있나요? 12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국회 운영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에 맞춰서 의사 일정을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양측이 거짓말을 뻔히 알고도 속아줄 것이냐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더운데 얼음 띄운 사이다 한번 주세요, 의장님. OECD에서 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해서 발표했어요. 이건 뭐 워낙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단기간 안에 조정폭이 꽤 크네요. 다 시퍼런색인 거 보이시죠? 숫자는 일단 빨갛고 봐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코로나 2차 확산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가정해서 전망치를 내놨고요. 우리나라는 애초에 2.0%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3.2가 떨어질 거다 해서 결국 마이너스 1.2%로 예상치가 나왔네요. 만약 2차 유행이 오게 되면 여기서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인 거죠. 그런데 세계 평균이 마이너스 6.0에 2차 유행이 오면 마이너스 7.6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마이너스 6.0, 독일이 마이너스 6.6, 중국이 마이너스 2.6, 미국이 마이너스 7.3,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11.3, 프랑스 마이너스 11.4, 영국 마이너스 11.5네요. 제가 불러드린 나라들이 중국을 빼고 OECD 3050 클럽 국가들이거든요. 인구 5천만 이상의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들이죠. 이렇게 경제 환경이 비슷한 나라들도 성장률이 6%에서 11%까지 빠질 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2인 건 정말 양호한 거예요. 애초에 5%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했던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신흥국도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7%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OECD가 평가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쳐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디지털, 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의 투자와 고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간의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빚내서 국민들 퍼주다가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던 분들, 걱정 좀 붙들어 매세요. 천장 무너질까봐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효율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올해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치며 주목할 특이 국가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목할 특이 국가, 아주 좋은 얘기네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주목할 만한 일이 아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백신 한 방 빵 터뜨려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말이죠. 6월 초 수출 실적도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로이터에서는 수출 실적이 올랐다는 것 자체보다는 어떤 품목이 올랐나에 더 관심을 두고 기사를 썼네요.
반도체 수출이 22.6% 늘어난 데 주목하면서 반도체가 글로벌 복구 주기에 아주 민감한 품목이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글로벌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이건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수출 실적이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봐야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